세월이 참 빨라서 제가 그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에 전임이 된 게 만 10년이 되었더라고요. 한문학회에 출입하면서 여러 동학들과 공부를 시작한 게 바로 그제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10년 세월 동안 제가 뭘 했나 반성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발표할 건에 한 앞에 부분은 이제 반성이자 넋두리 같은 글인데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가져온 발표를 다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부터 바로 읽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의 파고가 크게 왔었습니다. 이때 원로급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구조조정은 이제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문과대에서는 인문학의 가치 그런 거를 굉장히 소리 높게 외쳤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대학 내에 인문학의 연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기반도 쓸려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문과대 대학원의 충원율은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고 인문학 전공 학부생들은 이제 인문학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인문학의 가치라는 말이 들렸던 힘마저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할까라는 논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한국이라는 대형 연구 사업도 나오기도 했는데 상황은 안전에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돌이켜보면 인문학을 담당하는 주체들은 위기의 원인을 두고 외부에서 찾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문학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의 어떤 천박함을 질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당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인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회적인 자원을 분배해온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제가 모셨던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어떤 진리라든가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을 헌신해온 어떤 인문학 전통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동하고 존경심을 보냈던 것, 그것이 인문학의 가치일 것 같고 우리들이 물려받은 자산일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제국주의라든가 독재라든가 그런 거에 저항해 오면서 근대 민주국가를 수립해온 헌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자산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려받은 자산을 잘 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논문 편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강변적 행위가 논문 쓰기 아니냐라고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단히 외람되고 조심스럽지만 또 제가 학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기성학자들의 한문학 동학들의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동학들의 거를 이제 인용하고 제가 공부하고 그럴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학생들 정말 그냥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인문학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지만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한문학 연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돌아봐야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의 문제니까요. 인문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정적 시점이 이제 막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근대학문으로서 한문학이 태동한 이후에 한편으로 골절을 겪고 한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 과학 동안에 제가 좀 공부를 해본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주제는 사실 제가 해온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선배님 동학들의 그 연구 성과에 기대는 좀 답답한 연구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좀 활발한 논의가 그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식민지식이 한문학 연구의 태도입니다. 고전문학을 근대적 학문의 시각으로 연구해서 문학사의 형태로 세상에 선보인 첫 번째 성과는 자산 안학의 공로로 돌아갑니다. 그의 조선문학사는 관념적 국수주의 편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한문학에 대한 그의 의식은 지금도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선문학사 제14절 제목이 중고의 정신인데 그 첫 문단은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인용문은 넘어서고 1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바는 이른바 국문 중심주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학 이후로 국문학 연구에는 국문, 즉 한글로 되는 국락만을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협의한 인식이 자리를 잡는 바람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한문학 연구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조선문학사는 그런 국문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한문학 작품을 풍성히 활용했습니다. 근데 더 주목되는 바는 한문학의 수용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설명하면서도 보편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만의 특성에서 국수를 확인하고자 했던 강박적인 민족의식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차원에서 조선 고유의 문화란 보편적인 한문학의 어떤 공통성과 차별성을 담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의 그 한국 한문학 연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한계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 한문학을 문학사의 장으로 끌어들인 자산 안학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문학 연구자들이 다시 보고 좀 평가하고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안학의 독립운동 노선과 관련해서 더 중요해 보이는 점이 있었는데요. 안학이 활발히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1910년대 후반을 얻어가면서 독립운동 진영은 좌우의 대립과 분열이 굉장히 심화돼 갔는데 안학은 그러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독립운동 진영이 대동단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니까 이제 세상에서 물러나 저수로에만 도주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안학은 이념보다는 민족 역량의 결집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이후에는 조윤제로 연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는 안학의 조선문학사에 이어지는 한문학사 연구의 성과로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를 거론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위강 정인보의 조선문학 원류 초본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초본이 김태준에게 일정한 자극을 줬고 조선한문학사 집필을 추동케했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조선문학 원류 초본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원류 초본은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정인보 특유의 조선학 구상의 일환으로 기획된 건데 제1편만 세상에 선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대를 계산하고 있는 조선문학 원류 초본은 민족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발견하려는 그 미당 선생님 특유의 복합적인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인보는 문학사 소설을 통해서 조선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에서 한문학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나 보면 미당 선생은 논지만 정리해보면 한문학을 국문학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두 번째, 그렇지만 조선적 특징을 갖추지 못한 한문학 작품은 우리의 문학에서 배제한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한문으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조선이 정신이 담긴 작품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문학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정인보의 입장을 안학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한문학을 우리의 문학으로 인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안학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보편성을 중시하고 특수성의 입장도 보편성과 관련이 있을 때 가치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입장이었다면 정인보는 특수성을 절대적으로 중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의 측면을 살펴보면 정인보는 이제 독립운동위에서 상해로까지 가시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지사하셨지만 사상적으로는 이제 좌파 운동 세력과는 뚜렷하게 거리를 두었다는 점도 안학과의 차이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준이 조선 한문학사를 저술했던 배경에 정인보의 이 한문학 연구에 대한 모종의 경쟁 심리가 있었다는 것을 요즘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용문을 넘어서서요. 그 인용문은 경성제대 조선 학생들이 학교친 신흥에 실려 있었다고 하고 제목이 이제 2조의 한문학 원류라는 건데 거기 보면 원고를 깊이 요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체는 잡지 편집으로 되고
되고요. 이 정인보가 이제 그 원료 초본을 영의정문회에서 펴낸 조선 어문 연구 일집을 통해 발표를 하게 되고, 경성제대의 일본인 교수인 타다 마사토모가 뭐 그런 그 고려 한문학의 교찰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니까 그 신흥 잡지의 편집진이 김태준에게 빨리 그 원고를 제출하라고 했던 거죠. 근데 김태준은 정인보의 사상 강문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이긴 합니다만 1936년에 정인보론이라는 것을 신문에까지 요란스럽게 연재까지 했는데, 거기서 보면 정인보는 루즈와 보수주의자다. 한글보다 한문을 중시한 전 근대적 인물이다. 민족분을 절대시하는 비과학적이고 신비적인 사관을 분석하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뭐 이런 덮칠 말도 없이 김태준은 유물주의적인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작 김태준이 조선한문학사에서 그 유물사관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했었죠. 당시 연구의 축적이 너무 빈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서론에서 보면 조선문학이라는 것이 손전이 조선 문자인 한글로서 향토 고유의 사상 감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진데 한문학은 스스로 구별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분은 또 이제 그때 이 30년대 초반에는 순구문적인 입장에서 조선 한문학사를 기록했던 거죠. 또 중국의 한문학에 대해서 조선의 한문학은 한 시대씩 뒤떨어졌다. 가장 한심한 것은 현재 조선에 남아있는 한문학자들이라면서 혹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선 한문학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는 좀 편협하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의 한문학사는 조선 한문학의 결산 보고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성산주의적인 입장을 그때는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편견을 김태준은 스스로 극복을 해서 1933년에 쓴 논설에서는 이제 한문학도 그 어떤 부분은 제2의적으로 조선문학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거에 중국 문자로 불완전 하나마, 우리네의 제2국자처럼 자유스럽게 쓰여온 특수한 사정이 있고, 한글 발명 이전 장구한 시일에 중국 문자를 가짜해서 우리네의 생각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한 거죠. 이를 통해서 그가 순국문주의의 편협성은 극복했음을 힘이 되는데, 이후에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한문학 연구를 실제 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로 일선으로 내몰고 말아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분단이 가져온 한문학 연구의 결절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20세기 초반부터 나타난 독립운동 진영의 좌우 대립은 해방을 맞으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계속됐죠. 특히 한반도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했던 게 악화시켰습니다. 그런 악조건을 극복하지 못했던 탓에 역사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을 초래했던 게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당시 국문학계도 이러한 분열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민족주의파, 말하자면 위반생 같은 거, 실증주의파, 경성제대파라고 하고, 또 경성제대 일부에서 유물주의파가 나와서 하는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로 남한에서는 유물주의파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말아서 남한에서의 국문학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극심한 불경 상태였다.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문학을 고전문학의 내부로 이제 끌어들이고 제도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동남 조윤재일 텐데, 그분은 이러저러한 이제 분열의 상태에서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조윤재 역시 경성제대 조선어학부 문학과 1회 졸업생으로서 처음에는 실증주의적인 방법론으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민이 그런 이제 민족사관에 눈뜨게 하고 실증주의를 넘어서게 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에 가까운 것이었던 손진태, 이인영 등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파를 넘고 좌파도 아우르는 그런 의미의 민족사관으로 자기의 정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조윤재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서 좌우의 대립은 분단에 도착하고 향해 갔죠. 조윤재는 이를 만회해보고자 김구랑 조소왕을 따라서 평양에 가서 남북 협상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셨, 정치의 일선으로 그냥 나가셨던 거지만 끝내 분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윤재는 정치적으로서는 이제 중간파라는 말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중간파로서 남한에서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고 학계에서, 전 몰랐는데 학계에서마저도 원로로서 대접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에 있다가 물러날 수밖에 없어서 성대 왔다가 성대에서도 안 돼서 대구로 내려가시고 쓸쓸하게 나중에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국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국문학의 토대를 노윤재가 세웠다는 점이 인정하지만 그 좌우를 아우르조다 했던 그런 민족사관은 누구도 뭐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렇게 사회 현실이 또 연구의 풍토가 흘러갔습니다. 조윤재는 식민지시기 동안에 그 쌓은 학문적 원축을 그 국문학사나 국문학 개설 등의 저서로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 두 책에는 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는 뭐 일찌감치 1930년대에 한글 중심주의는 넘어섰는데 실제 문학사 서술을 보면 이 한문학에 대한 인식은 좀 착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곳에서의 인용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앞에 인용문은 확실히 한문학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쪽의 인용문은 한문학이 국문학을 위축시키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뭐 원래 한문학이 지닌 그 측면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윤재의 인식 속에서 투쟁사관과 교섭사관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윤재는 이제 국문학을 고유문학과 외래문학의 투쟁으로 보는 이제 미당생 같은 북학파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는데 국문학의 측면에 있어 늘 자극하고 추진하는 한문학이 또한 융성해서 국문학의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하였다라는 식으로 국수주의를 좀 넘어서는 교섭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사 인식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셨던 거죠. 아마도 조윤재 선생님은 그 두 가지 사관을 종합하려고 했지만 원만한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채 국문활동을 마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윤재가 추구했던 길이 좌절된 이후에 그 직후에 특히 남한에서의 국문학 연구는 이제 실증주의 중심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한문학 연구는 이제 극히 위축되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군사정권이 성립된 이후 정권 차원의 필요성 또 당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한학지식인 그룹의 요구가 일치되는 지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담당하는 민족문화 추진회가 65년도에 결성된 게 남한의 한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요. 이건 새로 제가 알게 된 겁니다만은 그 1969년에 조윤재랑 같이 정치적으로 중간파로서 함께 활동했던 권호돈 선생님, 임창순 이런 한학자 그룹이 중심이 되어서 한문전적의 수집과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학회라는 게 창립까지 되었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소홀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 한학회 활동상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는데 1969년 9월 14일 창립일을 전후한 시기에 나온 신문기사 몇 개 있습니다. 창립식은 또 남원동의 그 공국빌딩 거기 써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발기인으로는 한자의 조약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권호돈, 성낙돈, 김경탁 등등의 선생님들 하셨고 제1회 발표회도 이렇게 열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미 사문화된 한자로 한가롭게 시문을 창작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졸건 실건 간에 과거의 우리 한자 문화유산을 지금 정리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으로 도고는 잘 말하지만 한문은 이제 거의 죽었다. 국문학자들도 잘 못 읽는다라는 그런 지금도 익숙한 그런 절박한 토로에서 시작하신 건데 약간의 운동적 성격도 있겠습니다. 그들 중간파들은 4.19 혁명, 또 한일협정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했던 기사적인 성격의 학자들인데 현실 문제에서 좌절 겪은 뒤에 이쪽에서 자신들의 최후의 인물을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한문학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분단과 한국 전쟁 이후 국문학 연구는 편중될 수밖에 없었고 한문학 연구는 극도로 위축되었다가 그를 극복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한국 한학회로 이어졌는데 오래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76년에 이제 한국 한문학 연구회가 출범을 합니다.
이건 쌤의 참관사고요. 이건 쌤은 탐문화 연구의 부진을 반성하면서 탐문화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탐문화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는 탐문학을 천시하는 풍조와 탐문화 연구를 담당했던 모 학부의 허술한 학문 수준을 좀 꾸짖고 있습니다. 탐문화 연구의 의의를 한국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학회의 제 인식을 촉구하고 학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의 수준을 심화시키자라는 말씀입니다. 실로 이제 우리 한국한문학회는 이로부터 꾸준히 학술 활동을 펼쳐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정리해 볼까 하다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기획학술 회의 기획 주제들만 한번 표로 쭉 만들어 봤습니다. 21쪽입니다. 이 표만 봐도 탐문화 연구가 그동안 이제 심화되고 풍부해졌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몇 가지 유형을 나눠보니까 많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인 문제, 시대, 문학사의 문제, 문체별, 자료별, 지역별, 인문학 담론, 작가별 이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 하고요. 이런 이제 유형을 나누어서 보면 저기 세 번째 있는 문체별 연구부터 인문 작가별 연구까지는 실로 눈부신 성과가 축적되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작가와 자료의 발굴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별 연구라든가 또 뭐 생태주의라든가 그런 문학 담론의 홍한 논의도 제 생각보다는 꽤 활발했어요. 그런데 이론적인 문제나 문학사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게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면 초기에 있었던 한국 한문학과 국문학,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한문학 교육 이게 이제 한국 한문학과 초창기의 기획 주제였는데 여기서 얼마나 벗어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별 진전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당혹감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한문학회는 한문학이라는 이 학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 한문학 교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종합할 것이냐,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좀 회피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유점을 제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감동 깊은 스토리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좀 회피해 왔느냐 생각해보면 역시 그 문제는 분단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주윤재의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존경도 받게 되고 제도적으로도 안착을 하게 됐는데 그 핵심적인 유산, 남북과 좌우를 아우러보자는 그 정신이 그냥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게 아닌가. 초기 실증주의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들이 성장했던 그런 것, 그거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것, 미완성이 계속 말했던 그 실천, 그 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그동안 민족주의에 대해 가해진 근본적인 비판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의 숨은 배타성, 개인의 억압, 차별, 대면 이거에 대한 광범하고도 날카로운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족사관은 낡은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문학 또는 국문학이 그 기본적인 성격이 도남유의 민족사관에 의해서 정초되어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거를 갖다가 부정을 한다면 국문학을 뿌리서부터 부정할 수밖에 없고 민족주의가 아닌 새로운 그 무엇으로 국문학을 대체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새로운 그 무엇은 보이지 않고 또 제도로 정착된 국문학, 한문학 이건 어떻게 부정할 도리도 없는 상태에서 직장인 같은 모습에 관성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위기감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향후의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합류의 민족사관을 완전히 뭐 남한에서 잊혀진 건 아니고,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민족낙사 연구소를 통해서 그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쪽도 역시 민족낙사 연구소도 민족주의에 대한 이제 비판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22페이지 마지막 정도에 보면 최근에 이제 문학사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그런
책도 펴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나름대로의 결론 글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넘어가서 23쪽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이제 소박한 민족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한문학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언철들을 접하면서 더 이상 민족주의는 고집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었고, 일본에서 하토야마 정권이 들었을 때는 이제 동아시아 시대인가 보다라는 기대도 품었는데 또 변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아베가 군국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민족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민족주의를 그냥 외면하고 내버리는 것이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천 이구영 쌤의 책에서 진정한 세계주의는 오히려 이러한 민족주의 연대 과정에서 탄생되리라고 기대한다라는 말씀보다 무릎을 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거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거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입장을 갖는다는 거죠.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다 보니까 레가리가 없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도 여러 가지 지점이 있어서 논의가 많습니다만은 평화체제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정도에서 이 시점을 가지고 한문학 연구를 이렇게 종합하는 문학사 수업들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우리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점에서 내부에 힘이 생기고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도 힘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표를 여기서